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21세기 기술서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샘 알트만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그를 뭐랄까? AI 유토피아를 꿈꾸는 예언가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굉장히 냉혹한 CEO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복잡하죠? 맞아요. 그 양면성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분석들을 보면 그의 비전이 그냥 머릿속 이상이 아니라 실제 창업 경험이라든지 또 타고난 기술 낙관주의 그리고 오픈 AI를 이끌면서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압력 같은 것들이 막 뒤섞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바탕으로 알트만의 그 초기 시절부터 오픈 AI의 변화, 또 그가 마주한 여러 도전들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인물, 그리고 그의 AI 혁명이 가진 진짜 의미를 좀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알트만의 첫 단추. 역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19살에 스탠포드를 그만두고 루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했죠? 위치 기반 앱이었다고 하던데 와, 정말 대담한 시작이에요. 그렇죠. 19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3천만 달러 넘게 투자를 받았는데도 결국 4,340만 달러에 매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큰 성공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쵸. 큰 성공은 아니었죠. 이 경험이 아마 그에게는 단순히 뭐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가치 제한이 명확해야 하는구나, 이걸 넘어서는 교훈을 줬을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일까요? 뭐랄까, 변덕이 심한 이 소비자 시장보다는 세상을 바꿀 만한 진짜 큰 기술, 그러니까 소위 하드테크에는 정말 장기적인 비전이랑 꾸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아니었을까? 아, 경험이 나중에 오픈 AI에 그 장기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실패를 일종의 수업료로 생각한 거죠. 미래를 위한? 그럴 수 있겠네요. 값비싼 수업료였겠지만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Y 컴비네이터 대표가 되면서는 야망의 스케일이 확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죠. 연간 지원 회사를 막 1,000개로 늘리고 핵융합이나 초음속 비행기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드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했잖아요. 네. 이때부터 보면 그는 그냥 스타트업 참여자가 아니라 판을 짜는 킹메이커로, 그리고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는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설계자로 진화하는 모습이 딱 보입니다. 설계자.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의 장기적 사고, 그리고 담대한 목표 설정 같은 철학이 이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오픈 AI가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AGI 보장.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비영리 사명으로 시작했죠. 초기엔 연구 결과도 다 공개했고요. 맞아요. 오픈소스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기죠. 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AGI 개발이라는 게 이게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또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요. 결국 2019년에 이익 상한이라는 좀 독특한 구조의 자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익 상한, capped profit.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약속한 수익까지만 딱 돌려주고 그 이상 버는 돈은 다시 공익적인 연구 개발에 쓰겠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비용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찾은 일종의 타협 아닌 셈이죠. 타협안이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뭐랄까 초심을 버렸다. 결국 돈을 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때 상당히 거셌어요. 그렇죠.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갑작스러운 해고 사태와 5일 만에 복귀.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아, 정말 드라마였죠. 그 사건은 뭘 보여줬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이론적인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사회랑 실제 권력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실질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네, 결국 알트만 자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직원들, 또 핵심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진짜 힘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AI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거버넌스보다는 강력한 리더의 비전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그런 결정적 계기였다고 봐요. 조직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걸 보면 역시 알트만의 그 비전이 핵심일 텐데요. 그가 오픈 AI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 소위 알트만 독트린이라고 할 만한 건 뭘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AI를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 진보를 위한 도구로 보고 있어요. AI가 지능과 에너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거라는 거죠.
지능과 에너지 비용을요? 네. 그래서 마치 무어의 법칙이 반도체 산업을 바꿨던 것처럼 사회 모든 영역에 엄청난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와,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 대단한데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가 만들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까지 제시하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AI 때문에 부가 편중되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거에는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고 네.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UBI를 넘어서서 미래 사회의 핵심 자원이 될 컴퓨팅 능력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자. 이런 보편적 기본 컴퓨팅, 유니버설 베이직 컴퓨팅이라는 더 급진적인 사회계약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나름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거죠. 문제 제기와 해법 제시까지. 하지만 이런 장밋빛 비전이면에는 또 모순점들도 자료들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양면이 있죠. 특히 화려한 제품 출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 문화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내부 비판. 예를 들면 얀 라이케 같은 핵심 인물의 사임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상징적이었죠. 속도 경쟁 때문에 안전은 나중 문제다.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접근을 선호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또 오픈 AI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모델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요. 특히 그가 강조하는 반복적 배포, 이터랙티브 디플로이먼트 전략, 이것도 좀 양면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중하게 기술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점진적으로.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강력한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심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면서 결국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거든요. 결국 안전과 상업적 속도, 또 개방과 통제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본 샘 알트만은 정말 개인의 야망과 오픈 AI라는 조직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있는 인물 같아요. 그의 경험과 비전이 곧 오픈 AI의 현재 그리고 미래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분명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익 추구와 인류 공영, 또 빠른 혁신과 신중한 안전 확보,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적인 통제, 이런 근본적인 긴장 관계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의 비전은 분명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내재된 모순과 잠재적인 위험성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샘 알트만은 분명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과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그리는 미래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마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